자, 이제 158쪽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공시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시하는 부동산은 세 가지예요. 뭐냐? 제일 먼저 토지요. 그 다음에 주택이요. 그 다음에요, 비주거용 부동산이요. 주거용 아닌 거, 비주거용 부동산이요. 이렇게 세 개를 공시해요. 이렇게 말해요. 주택은 주택가격 공시제도라고 말해요. 비주거용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라고 말해요. 그럴 거라면 토지면 뭐라고 말하면 좋았을 거예요? 토지가격 공시제도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냐고. 일관성이라도 좀 유지하지. 뭐라고 그랬어요? 네, 공시지가 제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용어들을 만들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것을 안타깝게도 우리 선배들이 아무렇게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따로 외셔야 돼요. 자, 토지는 뭐다? 토지가격 공시제도가 아니라 공시지가 제도라고 불러요. 그 다음, 이 공시지가 제도는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로 구분하는데 앞으로 보면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해요. 표준과 개별로. 그럼 이것도 똑같이 표준지 공시가 그랬으면 개별지 공시가라고 하든지, 여기가 개별 공시가 그러면 여기는 표준 공시가라고 하든지 그러면 좋을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관성 없게 만들었어요. 일관성 있게 만들면 재미가 없어서 일관성 없게 여러분 다 위게끔 그렇게 선배들이 생각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표준 공시가가 아니에요. 표준지 공시가예요. 그러니까 뒤쪽에 가면 다 표준과 개별로만 구분해요. 여기만 표준지 그리고 개별 공시가 이렇게 구분해요. 자, 그럼 여하튼 중요한 건 표준지 공시가라는 게 있는데요. 전국에 토지가 진짜 많겠죠. 그죠? 수천만 필지예요. 이게 수천만 필지라고 가정을 해봐요. 저렇게 수천만 필지가 있는데 수천만 필지 중에서 대표성을 띠는 토지 약 50만 필지를 골라요. 국토부에서. 대표성을 띠는 토지 약 50만 필지가 이거라고 가정해봐요. 쟤를 이렇게 말해요. 표준지. 뭐라고요? 표준지. 대표성을 띠는 토지를 표준지라고 그래요. 얘를 평가해요. 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없다고 치고 평가해요. 각종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요. 지상권 같은 각종 권리가 설정되어 있어요.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치고 평가해요. 그러면 낮이라고 치고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에 의뢰하느냐?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해요. 왜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하느냐? 신뢰성을 위해서, 객관성을 위해서 그래요. 누가 해요? 국장이 해요.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국장 그럴 텐데, 여러분들은 뭐 국장이라도 되겠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인 건 아시면서 국장이라고 좀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뢰해요. 그러면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를 해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산하에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게요? 네, 맞아요. 중앙위원회예요. 거기서 거의 심의를 거쳐요. 어디 심의 거친다고요? 중앙을 거쳐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앙을 기억하시면 돼요. 중앙. 얘는 시군구, 얘는 중앙. 그래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데요. 공시 기준일은 언제냐면 1월 1일이에요. 언제라고요? 1월 1일이요. 공시일은 안 중요해요. 2월 말경 공시하는데 공시일은 안 중요하고 공시 기준일만 중요해요. 자, 공시하네요. 공시하고 나면 나머지 필지들이 있죠. 이런 거 나머지 필지들 요거 나머지 필지들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구해야 돼요. 왜 구해야 돼요? 가장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세금이에요. 그거 위해서 이걸 구해야 된다고. 누가 구하느냐면 공무원들이 구해요. 담당 공무원들이 구하는데 공무원들은 평가의 전문가이게요, 아니게요? 아니니까 평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구할 수 있도록 간이 산정표를 만들어줘요. 그 간이 산정표가 뭐냐면 어디서 만드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는 그냥 국장이 한다고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자,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요. 어디에 근거해서? 표준지 공시가에 근거해서 뭘 만든다? 간이 산정표 만든다. 간이 산정표의 이름은
무슨 가격 비준표라고 항상 붙어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토지니까 거기다 붙이세요. 토지 가격 비준표. 두 번째 주택이니까 주택 가격 비준표. 세 번째 비주거용 부동산이니까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비준표. 이렇게 갖다 붙어요. 앞으로 가격 비준표라고 붙는 게 간이산정표예요. 이걸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내요. 그럼 담당 공무원들은 토지 가격 비준표에 의거해서 개별 공시가 구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시군구에 속해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요. 얘는 아까 어디였지?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얘는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해요. 근데 여러분 세법에서 세금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언제예요? 6월 1일. 그러니까 바로 전날까지 결정 공시해요. 5월 31일까지 공시일이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한다. 5월 31일 이전에 공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 딱 구분해 놓으시고 공시 주체 외우실 때는 앞으로 개별을 빼고 나머지는 다국장이에요. 외우시는 요령이 개별 빼고 다국장 뭐라고요? 개별 빼고 다국장, 개별만 시군구장 이어요. 그 다음 표준지 공시가의 효력을 보면요. 표준지 공시가는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지가 정보 제공. 두 번째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예요. 세 번째는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돼요. 이게 법령에 있는 것이고 이 법령에서 토지 시장의 지가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토지 거래 지표,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토지 감정평가할 때 기준 이렇게 돼요. 토지 시장에 지가 정보 제공하는 역할이 있어요. 일반적인 토지 거래할 때 지표가 돼요. 개별적으로 토지 평가할 때 감정평가 기준이 돼요. 이 문장에서 세금 찾아보세요. 세금, 과세니, 세금이니, 조세니 이런 단어 있나 찾아봐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와 세금은 별개예요. 일단 우리 시험 공부와 관련해서는 그래요. 아셨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주택가격 공시제도로 가요. 세금은 개별공시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금은 개별공시가와 관련이 있다. 그 다음 주택가격 공시제도로 갈게요.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주택을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해요. 근데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해요. 근데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한국부동산원에 맡겨서 전수조사해요. 그 다음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중에서 약 20만 호 가까이를 선정해요. 어디서?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해서 누구한테 맡긴다? 국장이 한국부동산원에 맡겨요. 한국부동산원에 맡겨서 평가를 하게끔 해요. 자, 평가가 됐다. 그러면 국토부 산하에 있는 어디에 심의를 거친다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장이 결정 공시하는데, 자, 국장이 결정 공시하는 것의 기준일은 언제고? 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외울 게 없어요. 다 1월 1일이야. 공시 기준일은. 자,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 뭘 만들어야 되면 간이산정표 만들어야 되거든요. 전국에 있는 단독주택 중에서 약 20만 호만 저렇게 평가한 거고 나머지 단독주택들은 누가 구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구해요. 왜? 그렇죠. 세금부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구하려면 뭐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간이산정표 만들어야 된다고 아까 그랬죠? 그 간이산정표의 이름이 끄트머리에 가격비준표가 붙어요. 지금 주택이니까 뭐라고 해요? 주택가격비준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내려보내요. 그럼 담당 공무원들은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구해요. 이때 공무원들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구한 표준주택가격을 또 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전문가들이 구했기 때문에.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사들이 구한 거야 실은. 그러니까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표준지 공시가로 구해진 것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를 표준지 공시가와 개별 공시가가 같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준주택으로 구해진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 주택 가격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세금부가 목적으로 구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해요.
공시일은요. 여러분 5월 31일 날까지 다 해버리면요. 일단 공무원들의 일이 가중될 거고요. 저걸 열람해보는 국민들도 혼동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분리시켰어요. 네, 세금부가 기준일이 언제라고 그랬죠? 6월 1일인데 6월 1일 이후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돼요. 그럼 5월 31일은 이미 토지가 있고요. 토지 빼고 나머지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한 달 앞섰어요. 그래서 한 달 앞에 하면 언제까지죠? 4월 31일 한 달이니까 아닌가요? 4월은 작은 달이니까 30날이에요. 어떤 분이 묻기를 한 달 앞서면 4월 31일이 아닌가요? 왜 4월 30날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분이 있어서 4월은 작은 달이기 때문에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한다. 그 다음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고 한국부동산원에 맡겨요. 전수조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수조사 합니다. 그러면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수조사해서 이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한다. 이때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에요.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이고 공시는 언제까지 한다?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한다. 외울 때는 공시주체 외울 때는 개별 빼고 다국장이다. 개별 빼고 다국장이다. 그 다음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이에요.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에서 표준주택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돼요. 여기서 세금이란 말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죠? 표준주택, 표준은 세금부가 기준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러면 아까 주택 중에서 표준주택 빼고 난 나머지가 뭐뭐였었죠? 자, 밑에 표준주택과 아까 무슨 주택으로 구분했죠? 개별주택. 그 다음에 이쪽에 무슨 주택이 있었죠? 공동주택. 그러면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이 세금부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일단 가격정보 제공. 그 다음 보세요. 과세.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이에요. 이 논리가 똑같이 일관되게 적용돼요. 법령에. 지금 다루는 건 다 법령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그 다음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으로 구분해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집합건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자, 집합건물은 뭐예요? 어떤 게 집합건물이에요? 네? 집합건물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어봐요. 아파트. 하나의 건물이지만 각각의 구분소의 형태로 되어 있는 형태. 그게 바로 집합건물. 비주거용 부동산도 집합부동산이 있어요. 그 집합부동산이 아닌 나머지는 일반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부동산의 경우는 표준부동산과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으로 구분하지만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지 않아요. 얘는 한국부동산원이나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맡겨요. 국장이. 그 다음 마찬가지로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장이 결정 공시하되 기준일은 1월 1일이며 공시일이 기준일이 1월 1일이에요. 공시일은 중요하지 않고. 그럼 국토부에서 뭘 만든다고 그랬죠? 간이산정표 만들어야 되는데 끄트머리에 붙는 말은 가격비준표니까 앞에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붙이면 같이 읽어보세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를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한테 내려보내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비준표에 의거해서 개별부동산 가격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에 속해 있는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공시하되 공시일은 4월 30날까지입니다. 토지만 5월 31일. 여러분이 읽을 건 딱 날짜 두 개예요. 5월 31일, 4월 30날.
나머지는 토지만 5월 31일이고 나머지는 4월 30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경우는 국장이 한국부동산원 내지는 전문성이 있는 자에게 의뢰하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공시는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예요. 요일 때는 개별 빼고 다 국장이에요. 공시 주체 기억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의 효력을 살피게 되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보세요.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돼요. 여기서 세금 찾아보세요. 없어요. 표준은 세금하고 거리가 멀다라고 우리 시험 공부에서는 기억해 주세요. 실무적으로는 좀 안 그래. 그런데 시험 공부에서는 표준과 세금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럼 표준을 뺀 아까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과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 나올 거라고. 그럼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및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은 이렇게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 그 밖에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과세 이거 나오면 표준자 빼고 난 나머지들 개별 공시가라든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그리고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집합 부동산 이런 것만 세금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원리가 똑같아요. 그 다음 이신청. 여러분 이신청 다 할 수 있어.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신청할 수 있는데 공시 주체에게 이신청을 해야 돼. 예, 근데 공시 주체에게 이신청한단 말은 표준지 공시가 표준자 붙는 거는 국장에게 하고 나머지는 다 시군구장에 개별 빼고 다 국장이니까 개별자 붙는 건 시군구장이고 나머지는 다 국장에게 이신청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게 국장에게 이신청하는 건데 우리 표준지 공시가 공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이신청했어요. 근데 이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잖아요. 국장은 조정해서 다시 공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별 빼고 다 국장. 마찬가지로 개별 공시가에 대해서 시군구장에 이신청했다고 합시다. 이신청하면 이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신청 내용을 조정해서 다시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신청은 공시 주체에게 해야 된다. 외우실 때는 개별 빼고 다국장이라고 기억하시라. 개별 빼고 다국장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공시 이 제도에서 기억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 파트는 가성비가 되게 좋은 파트예요. 공부 분량 적게 하고 답을 거의 잘 맞출 수 있는 파트. 그래서 강의 시간에도 강의 분량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요거 답 이렇게 찍으면 돼요. 안 틀려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파트마다 가성비가 되게 좋은 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해서 답을 맞추셔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리마인드 내용들 차근차근 리마인드. 자, 감정평가 기초 이론 부분에서는 조건부 평가란 부동산 가치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해서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을 평가하는 것, 이게 조건평가. 두 번째 일괄평가란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괄하여 평가하는 건 일괄평가죠. 맞죠? 세 번째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죠. 네 번째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합니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이론, 가치 이론입니다만 프라이스,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입니다. 가격은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의 값. 이 부동산의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 개념이고 부동산의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하여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세 번째 효용, 이게 유용성인데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합니다. 네 번째 상대적 실효성은 인간의 욕망에 비해 욕망 충족 수단이 질적, 양적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부족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5번의 유효 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반드시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6번의 지역 분석에서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이다. 그럴 것 같은데 아니고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소유권이다.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은 다야 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소유권입니다. 잊지 마세요. 7번째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 분석, 지역 분석 거시적 분석이죠. 그리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 분석이죠. 8번째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 분석이 필요하고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 분석이 필요하죠. 맞죠? 9번째 개별 분석보다 지역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 분석이 먼저예요? 개별 분석이 먼저예요? 지역 분석이 먼저입니다. 맞고요. 10번째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성, 쇠, 천, 악 이렇게 구분할 때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단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살짝 이렇게 됐다가 아예 최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 수준이 가장 높은 여기가 성, 쇠, 천, 악 가장 가격 수준이 높은 단계는 여기지. 그럼 여기는 성장이고 여기는 성숙이지. 그러면 어느 때 최고다? 성숙기 때 최고다. 가격이 안정되는 시기도 성숙기고. 그럼 이제 여러분이 금방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시기 성숙기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기 유동인구가 많다. 성장기지. 여기는 유동인구가 적어요. 그런 걸로 여러분이 살을 갖다 붙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기 때 최고. 그 다음 균형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은 외부적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과 대조적인 의미로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부 구성 요소의 균형을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맞고 12.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 가격이 형성된다는 원칙이에요. 추가 투자의 적부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원칙. 13. 적합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 주위 환경, 인근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하죠. 14. 적합의 원칙은 그래서 부동산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죠. 여기는 외부 환경으로 나왔고 여기는 인근 환경으로 나왔죠. 둘 다 기출입니다. 감정평가의 방식에서 1.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시켜 각각 산출한 가격을 시상가액이라고 하고 시상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상가액 조정이란 작업이 필요합니다. 가중평균이요? 산술평균이요? 가중평균한다 그랬죠. 이번에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제조도론가에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제조도론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3번의 복제원가는 물리적 측면의 원가를 말하고 대체원가는 효용 측면의 원가를 말하죠. 4번의 감가 수정의 방법 중 내용연수에 의한 방법에서 정액법에 의한 연감 감가액은 정액법이니까 연감 감가액이 일정하죠. 반면에 정률법은 체감상각법입니다. 따라서 정률법에 의한 연감 감가액은 점차 줄어들어요. 체감합니다. 5번의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비교란 말은 거기에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가 들어갑니다.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합니다. 6번의 시점 수정은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과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해서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때 사례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격으로 정상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기준 시점꼴로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점 수정하고 이 문장하고 매치만 시킬지 알면 돼요. 7번의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입니다. 이게 수익환원법. 이런 거 가로놓기 있을 때 알아보고요.
8번의 수익환원법에서 직접 환원법이나 할인 현금으로 분석 방법 중 직접 환원법은 제가 단일기간이라고 그랬어요. 단일기간 한 해. 단일기간의 순수익을 적절한 환원율로 환원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9번의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 구하는 방법 5가지만 알면 됐다 그랬어요. 시는 뭐예요? 시장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에르드법, 부채감당법 이렇게 있습니다. 시조투 일부가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에서는 표준지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는 국장에게 이의 신청합니다. 개별 공시가는 시군구장에게 신청합니다. 개별을 뺀 나머지 전부 다 국장에게 신청합니다. 2. 표준지 공시가에 대한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국장은 해당 표준지 공시가를 조정해서 다시 공시해야 됩니다. 이거 맞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개별 공시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가격 표준표가 활용됩니다. 어디서 만드냐고. 이거 어디서 만들어요? 어디서 만드냐면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요. 만들어서 시군구 해당 공무원들한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초로 해서 개별 공시가를 구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여러분 간이산정표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4번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자체를 개별 공시가로 그냥 보는 거예요. 따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거는 토지만 안 그래. 다 똑같아.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을 따로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5번에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여러분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단독주택 중에서 그럽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6번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산정 공시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날까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을 산정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토지만 개별 공시가만 5월 31일까지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4월 30날까지 결정 공시한다. 그리고 표준자가 붙는 건 공시 기준일만 알면 된다. 1월 1일이다. 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없어요. 법령 자체가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체계만 잘 잡고 답만 딱 집어넣으면 안 틀려요. 자, 그까지 우리가 다뤘던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학습을 하는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약간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본 이론 과정이고 기본 이론 과정부터는 여러분이 가져오실 게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기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계산기는 일반 계산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따 어떤 계산기 선택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계산기 가져오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필수는 아닙니다만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 같은 경우 프린트물 같은 경우를 막 이렇게 나갔어요. 사실은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좋아하셔. 처음에는 뭐 자료 주고 막 그러면 좋아하시는데 나중에 제발 자료 좀 주지 마세요. 어떤 걸 갖고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걸 갖고 해야 되면 자료가 산더미라고 막 말해요. 기초부터 받은 자료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중개사법에
그 교수님 임선용 교수 같은 경우는 그 강의 자료를 묶어서 강의 노트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런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선생님들 가운데서 대부분의 경우가 합격서라는 걸 만들었어요. 요거는 뭐를 활용하냐면 이 기본서의 두꺼운 부분들을 딱 요약한 강의 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서의 내용들이 더 분량이 너무 많으니 이렇게 강의 노트로 와요 요약했어요. 이건 별매이긴 별매예요, 별매. 다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별도로 하셔야 되는데 요게 있으면 필기 같은 것들을 줄여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용들을 나중에 가서 한쪽에 몰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론 과정이 끝나면 요거는 사실상 가지고 다니기가 버거워요. 책이 두꺼워서. 문제풀이 과정이나 그런 데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가져오시더라고. 문제집만 가져오시고. 그러면 찾아볼 길이 없는데 요거는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요약자료니까 계속 매번 볼 수 있어요. 막판까지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단권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다 강조할 거예요. 단권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서 학습에 들어가시는데 본격적인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개론 과목의 경우가 다른 과목들한테 양보를 했어요. 왜? 다른 과목들 예컨대 공시를 공부해도 개론한테 기초가 되기 때문에 공법을 공부해도 개론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하셔라 했지만 1월 달에 가면 절대 아니에요. 1월 달에 가면 여러분 개론 공부하시라고 계속 말해요. 그리고 필요하면 자료 프린트도 나가요. 그래서 뭐도 나간다? 예, 기본서에 있는 문제가 프린트로 나가요. 기본서에 문제가 있다고 기출문제를 당장 나간다고. 그래서 문제를 프린트로 해서 교환으로 또 이건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습문제로 나가는데 복습문제 자료 같은 경우로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문제를 갖고 다뤄요. 강의와 함께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 다 끝나고 나가니까 또 까먹더라고. 그래서 강의 중간중간에 교환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 근데 여러분은 이 교환의 경우를 복습용으로 사용하시라 그 말이에요. 왜? 공부에 다 했단 말이에요. 복습 자료로 교환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중간중간 다 다뤘단 말이에요.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다시 뽑았다고 이렇게. 여기에 기본서에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해설 없이 뽑았다고. 그럼 여러분은 복습 문제로 이걸 다뤄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걸 갖다 다뤄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여기 정답은 들어가 있습니다. 복습용 자료로 교환이 나가긴 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풀어보시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축적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본 과정에서 앞으로 할 일이고, 계산기에 관해서는요. 계산기를 선택하실 때 이제 대개 이런 계산기 있으면 사지 않으셔도 되고 없으시면 계산기를 구매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떤 계산기냐면 일반 계산기. 저 쌀집 계산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도 있는데 공학용 계산기는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더군요. 그러니까 잘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 그다음 재무용 계산기 이런 거는 제가 코멘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계산기는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위 쌀집 계산기라는 일반용 계산기. 어디나 팔아. 다이소에도 팔아. 그런데 기왕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제 계산기 잠깐 쓰고 절대 안 쓸 테야 라고 하지 않을 거라면 괜찮은 계산기, 여러분 내가 공인중 계산 내가 일할 때도 쓸 거야. 그 계산기 살 거라면 그래도 제값 주고 괜찮은 계산기를 구매하십시오. 그렇다고 5만 원 이런 거 구매하실 건 없고요. 10,000원대 정도면 충분하게 괜찮은 계산기 사실 수 있습니다. 2만 원 안 넘어가도. 어떤 계산기? 계산기의 버튼 가운데 MRC라고 되어 있는 것보다 MR하고 MC가 나눠져 있는 계산기가 더 좋아요. MRC는 한 번 누르면 버튼 한 번 누르면 MR, 한 번 누르면 MC가 나오는 건데 이게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쓸수록 따닥 두 번 누르잖아요. 그럼 나는 MR 누르려고 그러는데 MC가 눌러진 거야. 두 번 누르면. 한 번 누르면 MR, 한 번 누르면 MC가 되는 버튼이거든요. 근데 집에 계산기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상관없어. 이거 있어도 상관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새로 구입할 거라면 나눠져 있는 게 좋겠다. MR하고 MC가 뭘 의미하는지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버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계산기가 낫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GT 버튼이 있는 것. 계산기 가운데 GT 버튼이 있는 게 좋아요. 이 GT가 되게 파워풀해요. 계산기 할 때. 나중에 화폐 시간가치 계산할 때 연금 계산 공식 하나도 몰라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GT 버튼 있는 것 구매하실 것.
세 번째는 누트 버튼 있는 것 계산하기. 누트 버튼. 그러니까 누트 계산, 여러분 계산기에 누트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누트 같은 거 나중에 필요하면 누트 9가 나는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실 때 저런 거 있으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계산기에 누트 버튼이 있는 걸 구매하시라. 자, 그렇게 다 웬만한 계산기에 다 있어. 웬만한 계산기에 다 있는데 그러면 기왕이면 계산기 이렇게 구매하시라.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를 기본 이론부터는 계산기를 여러분 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첫 시간부터 계산기를 많이 쓰거나 그렇지는 않아. 근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틈나는 대로 계산기와 관련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산 문제와 관련된 것도 다루게 되고 계산기 사용법을 틈나는 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시험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장에 핸드폰 계산기 있잖아요. 앱 요거 못 써.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만약에 계산기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계산기 꺼내세요 할 때 핸드폰 앱을 열지 마세요. 그거는 도움이 안 돼. 왜냐면 시험장에 어차피 못 갖고 들어가는데 기능이 완전히 다르거든 계산기하고. 그거 눌러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꼭 귀찮더라도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제 연습을 하자 그 말입니다. 나중에 계산 문제 같은 거 진짜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요령들 알려드리면 되게 금방 쉽게 답을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개론 점수가 진짜 생각보다 잘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1차에 나는 처음에는 민법이 훨씬 쉬운 줄 알았고 그랬는데 개론 때문에 합격했어야 하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개론 때문에 합격할 수 있도록 파이팅 해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잘 준비도 해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초과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